어느덧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11월 증시 우리가 어떤 점에 주목을 하면서 투자 포인트를 어디에 둬야 하는지 자세한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의 서동필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11월 증시를 전망하는 리포트를 보니까 떨어진 낙엽은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셨던데요. 그러니까 체리피킹의 관점에서 11월 증시를 보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런 비슷한 맥락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0월 달엔 좀 기대도 많았습니다. 9월 달에 이 QE3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이 유동성의 모멘텀이 시장을 조금 더 끌어올려주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요. 오히려 이제 실적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이제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할 거라 예상했지만 10월 달 동안 신청하지 않았던 점, 이런 것들이 좀 시장의 발목을 잡으면서 외국인 매도가 함께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11월 들어서부터는 미국의 경기 모멘텀이 회복된다라는 점, 그리고 중국도 3분기에 경기 성장의 저점을 찍었다라는 점, 그리고 이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은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시장이 조금 흔들릴 때마다 주식을 담는 전략이 11월 달에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지난 10월의 증시를 되짚어 보면서 정말 유동성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QE3가 발표되고 나서 오히려 위험가산 자산의 가격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QE3의 영향력 이렇게 실망감만 주고 끝날 것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두 가지쯤에서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요. QE3가 나왔을 때는 QE1, QE2와 다르게 자산 가격이 이미 너무 높은 수준에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QE3에 대한 기대감이 자산 가격에, 위험 자산에 선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또 아울러 함께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은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데 이거는 QE3와 관계없이 자생적으로 또는 기저효과 때문에 지표가 개선되는 모양새를 이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실물 지표에 QE3가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았지만 좋은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QE3가 비록 주택시장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할지라도 이 효과가 발효되면은 조금 더 미국 경제를 좋게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은 위험자산 가격이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벌써부터 실망감을 내비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QE3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연준 의장인 버냉키가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계속해서 양적완 정책을 시행하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꺼내놓을 수 있는 카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QE3가 실망스럽다,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섣부르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QE1과 QE2 때와 비교했을 때 정말 단기적으로 지금 성과는 나타내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점진적인 성과는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위험자산 시장 쪽에는 강세 기조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달러화 쪽에서 보더라도 달러화 뚜렷하게 약세 국면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그리고 원화는 상당히 많이 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좀 우려감도 큰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환율 시장을 조금 좀 큰 관점에서 들여다보게 되면요. 예. 이제 보통 유로 달러 환율이 환율 시장의 주축이 되었는데 오히려 유로 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30, 달러당 1.30 달러에 묶여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엔화 같은 경우엔 달러에 비해서 그동안 초강세였다가 최근 좀 약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로화와 이 기축통화로 쓰이는 엔화는 지금 방향성을 특별히 보여주지 않고 있는 박스권에 묶여 있는데 미국의 돈을 풀면서 달러 약세를 유도하고 있고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머징 통화인 원화, 위안화, 그리고 나머지 뭐 말레이시아, 태국, 바트화 이런 것들 모두 다 지금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원화 통화만 특별히 강세이냐라고 봤을 때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통화가 그동안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서 강세 기조가 좀 완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시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화가 또 빨리 강세로 가다 보니까 이 시장에 대한 걱정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과거의 전례상 봤을 때 달러가 약세이고 원화가 강세일 때 시장이 특별히 나쁘지 않았던 점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원화만 강세가 아니라 위안화까지 함께 강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물건을 파는 업종에 대해 있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면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불편해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11월 초에 미국에서는 대선이 그리고 중국에서는 정권 교체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대선 과정을 보자면 지금 아주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경제 분야의 뭐 핵심 이슈라고 한다면은 고용 쪽도 되겠고요. 그리고 재정 절벽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선 이후에 정말 재정 절벽이 현실화가 되면서 시장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 단어만 들으면 예. 분명히 시장에는 부담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 상당히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 절벽이 실제로 발현된다 안 된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지극히 미국 정부 내부적으로 정치적인 문제인데요. 하지만 이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안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밀어놨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본격적인 합의는 내년 3월 달에 치른다고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양당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당장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에 문제로 불거질 거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 말씀드리시겠지만 뭐 하원은 공화당이 우세하고 상원은 민주당이 소폭 우세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치적 쟁점으로 불거질 경우에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실 텐데요. 하지만 미국 경제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아무리 정치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3월까지 벌어놓은 시간 이내에 한 3개월 정도 시간 동안에는 이것을 뭐 충분히 합의점을 찾아갈 거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마찰음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마찰음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주식을 버리기보다는 그 마찰음 때문에 생기는 변동성을 이용하면 오히려 주식을 좀 담아갈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도 10월의 증시 또 되짚어 보면서 말씀을 하신 점이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입니다.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은 전면적으로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답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스페인 문제 그리고 그리스 문제를 비롯한 유로존의 재정 위기 문제는 11월에는 어떤 변수들이 작용을 할까요? 6개월 전에도 받았던 질문이고요. 예. 지난달에도 받았던 질문이고요. 11월 달을 앞두고 또 받게 되는 질문인데요. 네. 그리스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긴축의 강도를 좀 완화해주는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더 목을 조르고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했을 때 얻어낼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유로존의 시각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를 둘러싼 긴축에 대한 압박은 좀 완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겠고요. 스페인은 시장의 생각은 구제금융을 받아야 한다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스페인의 고비가 10월 달이었는데 10월 달을 무난히 일단 넘겼기 때문에 스페인 입장에서 좀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ESM도 출범이 됐기 때문에 자금도 확보가 되었고요. 또 ECB에서도 재정 위기에 처한 국가들이 손을 들면 언제든지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이 유로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금 확보가 되었고 이제 스페인이 언제 구제금융 신청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아무래도 지금 같아서는 여전히 11월 달 안에는 구제금융 신청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제금융 신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스페인 때문에 다시 시장에 발목을 잡힐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시장 전반적인 시각으로 좀 돌아가서요. 앞서서 한 1850 정도에서는 점진적으로 비중을 늘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점진적으로 비중을 늘려갈 때 어떤 업종군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그리고 점진적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을 이야기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예, 좀 어려운 질문 주셨는데요. 네. 자, 1850선을 잡은 것은 일단 시장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이 좀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었고요. 외국인들이 좀 주식을 팔고 있는 것이었고 또 원화가 워낙 빠르게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1900선을 하회하게 됐을 때 1850선에서는 지지력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1850선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무엇부터 담아 올라가야 되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이 아마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원화도 강세지만 위안화도 만만치 강세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수, 필수 소비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중국으로도 수출을 하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내수 더하기 수출을 함께 가져가고 있는 이 음식료, 필수 소비재 이런 것을 먼저 축으로 담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제 시장에 좀 불안감이 해소되고 나면 많이 떨어진 업종 순으로 담아가게 마련입니다. 위안화가 일본 엔화가 약세를 가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그동안 낙폭이 컸던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 충분히 가지실 만하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 쪽에 해당되는 이 IT 업종에
대해서도 점진적인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아직 경기 저점에 대해서 확신할 수는 없고 화학이나 철강 업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냐에 대한 힌트는 없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경제 성장률이 3분기를 저점으로 개선될 거다라고 보면 가장 이것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석유화학 업종도 점차적으로 비중을 늘려가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서동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